안녕하세요. 개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슐 애니 1기를 다뤄볼게요. 편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해석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마력 생물학적 계급장입니다. 마슐의 세계에서 마력은 단순히 불을 뿜고 물을 조종하는 판타지적인 능력 그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심지어 생존권까지 결정짓는 일종의 생물학적 계급장으로 작동하고 있죠. 이 세계관의 가장 잔인하고 독특한 점은 이 계급이 얼굴에 선이라는 형태로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실 사회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부와 권력을 가졌는지 좋은 옷이나 차 같은 후천적인 자본으로 어느 정도 꾸미거나 숨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마술의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그어진 선이 한 개면 평범한 서민, 두 개면 엘리트로 평생의 위치가 딱 정해져 버리거든요. 노력으로는 절대 바꿀 수 없는 신체 자체에 낙인처럼 찍힌 계급인 셈입니다. 2선 마법사들이 1선 마법사들을 대놓고 무시하면서도 그걸 당연한 자연의 섭리라고 여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인종주의나 신분제가 어떻게 타고난 신체적 특징을 권력의 척도로 악용했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은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이 세계관에 진짜 서늘하고 무서운 이면이 드러납니다. 바로 마력이 아예 없는 사람, 즉 얼굴에 선이 없는 마슈 같은 무능력자를 국가가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이 사회는 마력 무능력자를 단순히 불쌍한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월한 마법 인류의 유전자를 더럽히고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불순물이자 죄인으로 규정해버리죠. 그래서 국가는 이들을 색출해서 합법적으로 처형합니다. 마슈가 할아버지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깊은 숲속에서 숨어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끔찍한 규칙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일반 평범한 시민들조차 이런 잔혹한 처형 시스템에 완벽하게 세뇌되어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선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그걸 아주 훌륭한 의무라고 생각해요. 이는 과거 나치 독일이 행했던 장애인 안락사 프로그램, 이른바 T4 작전 같은 극단적인 우생학 정책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국가 권력이 폭력을 어떻게 합법화하고 그 속에서 대중들이 타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어떻게 내면화하게 되는지를 코믹한 그림체 뒤에 무겁게 숨겨놓은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인공 마슈 반데드가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슈의 싸움은 단순히 마법학교에서 1등을 해서 훌륭한 신각자가 되겠다는 개인의 출세기가 아닙니다. 그의 무식할 정도로 강력한 펀치 한 방 한 방은 오직 태어날 때 얼굴에 그어진 선 하나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파시즘적인 세계관, 그 거대하고 폭력적인 룰 자체를 붕괴시켜 나가는 과정인 거죠. 다음 포인트는 무심함을 통한 반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슈의 가장 큰 무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근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슈가 가진 진짜 무서운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법 지상주의 사회 엘리트들의 권위와 위협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무심함입니다. 먼저 권력의 속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권력이라는 건 사실 혼자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휘두를 때 상대방이 그걸 두려워하거나 우러러봐주는 리액션이 있어야만 비로소 권력이 작동하거든요. 작중에서 이스턴 마법학교의 삐뚤어진 엘리트 학생들이나 교사들을 보면 자기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 마력이 얼마나 강한지 뽐내면서 남들에게 공포와 복종을 강요합니다. 보통의 소년 만화라면 여기서 주인공이 긴장하거나 분노해야 하죠. 그런데 마슈는 어떡하나요? 적들이 거창하게 자기소개를 하든 위협적인 마법을 쓰든 그냥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웁니다. 철저하게 무반응이에요. 상대방의 위대함을 아예 인식조차 해주지 않으니까 엘리트들이 잔뜩 폼을 잡고 만들어 놓은 권력의 무대가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총극으로 변해버립니다. 권력자가 가장 원하는 인정 욕구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정말 고도의 공격이자 반항인 셈이죠. 또 하나 재밌는 건 마슈가 마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법 사회의 기득권들은 거대한 마법진이나 하늘을 가르는 파괴적인 빛 같은 시각적인 스펙터클로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보통 이런 화려한 마법이 날아오면 덩달아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맞서는 게 정석인데 마슈는 엘리트들의 그 엄청난 마법을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나 귀찮은 장애물 정도로 취급합니다. 신비로운 마법 아이템을 그냥 주먹으로 부수고 날아오는 마법을 손바닥으로 쳐내버리죠. 이 순간 그들이 숭배하던 고결하고 신비로운 마법은 그저 근육으로 깰 수 있는 유리창 같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체제가 유지하던 신비주의가 마슈의 물리력 앞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마슈의 무심함을 완성하는 최고의 아이템, 슈크림이 등장합니다. 적들은 신분 상승이니 권력 쟁취니 순혈주의니 하면서 엄청나게 거창하고 진지한 목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슈의 머릿속은 오로지 슈크림을 어떻게 구워 먹을까 하는 아주 평화로운 일상에 꽂혀 있어요. 적들이 핏대를 세우며 생사를 건 결투를 선고하고 있는데 마슈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슈크림을 꺼내 먹는 장면들은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건 단순히 웃기려는 게 아니라 네가 내세우는 그런 대단한 체제의 규칙이 내 간식 시간보다 가치가 없다 라고 선언하는 완벽한 멸시입니다. 거창하고 억압적인 체제보다 내 개인의 소박한 일상과 즐거움이 위에 있다는 걸 통쾌하게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마법 세계에는 마력이 없는 자는 죽어야 한다는 끔찍한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슈는 이 룰을 아예 이해 못해서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마슈는 사회가 강요하는 마력 없는 불쌍한 피해자 역할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평화롭게 살겠다는 자기만의 목표에만 집중하죠.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평가에 이토록 무감각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억압적인 세계에서 마슈가 가장 자유롭고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무너뜨리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은 거기에 대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것이라는 사실. 마슐은 이걸 아주 유쾌하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마슈 무해한 영웅상입니다. 전통적인 영웅서사는 사실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야만 인정받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 강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마슈는 그걸 거부해요. 마슈가 마법학교에 입학해서 그 힘든 신각자가 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출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 가족의 평화를 위협하는 마법 사회로부터 나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적인 선택일 뿐이에요. 이건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무한 경쟁을 하느니 워라벨과 나만의 작고 확실한 행복을 지키고 싶어하는 요즘 세대의 가치관과 아주 잘 맞닿아 있습니다. 마슈에게 슈크림은 그냥 간식이 아니라 폭력적인 세상으로부터 어떻게든 지켜내고 싶은 평화롭고 무해한 일상 그 자체인 거죠. 현실에서든 만화에서든 힘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권력이든 돈이든 완력이든 힘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우월감을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작중 등장하는 마법학교의 엘리트들이 딱 그 기득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마슈는 이 세계관의 모든 마법사를 물리력으로 구겨버릴 수 있는 압도적인 근력을 가졌으면서도 이 힘을 남을 지배하는 데 절대 쓰지 않습니다. 지배욕이나 과시욕 자체가 아예 싹둑 잘려나간 사람 같아요. 마슈가 주먹을 쓰는 순간은 오직 자신과 친구들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폭력을 멈출 때뿐입니다. 적을 굴복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조용히 만들고 다시 자리에 앉아 슈크림을 먹는 게 끝이에요. 힘이 권력으로 변질되는 고리를 끊어버린 아주 이상적인 평화주의자의 모습이죠. 보통 액션물의 남성 주인공들을 보면 공격적이고 분노로 각성하고 일종의 마초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해한 남성상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마슈에게선 그런 호전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투 중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이성을 잃지 않고 늘 멍한 무표정을 유지하죠. 취미는 슈크림 굽는 거고 약한 친구들을 뒤에서 섬세하게 챙겨줍니다. 누가 더 강한지 서열을 가리자고 적들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마슈는 그냥 무시하거나 딴소리를 합니다. 이게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권력 투쟁이나 기싸움에 링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를 쿨하게 거부해버리는 행동인 거죠. 내가 세다는 걸 굳이 증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는 강압적인 세상 속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작은 행복을 묵묵히 지켜나갑니다. 이러한 무해한 영웅의 등장은 대중이 이게 누군가를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승리자보다
자신의 선량함과 평범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개인을 새로운 시대의 이상향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마녀 사냥의 역사적 전복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실 역사 속의 마녀 사냥은 평범한 다수가 마법이나 주술 같은 비합리적인 힘을 쓴다고 의심되는 소수자를 타자화하고 박해했던 사건입니다. 즉, 마법을 쓰는 사람이 비정상으로 몰려 사냥당했죠. 그런데 마술의 세계는 이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곳에서는 마법을 쓰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숨쉬듯 평범한 일상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마력의 선만이 정상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이죠. 반대로 마법을 전혀 쓰지 못하는 주인공 마슈는 우리 현실 기준에서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이 세계에서는 질서를 교란하는 끔찍한 돌연변이 취급을 받습니다. 이 설정은 꽤 의미심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잣대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사회에 권력을 쥔 다수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입맛대로 그어놓은 선에 불과하다는 걸 넌지시 꼬집고 있는 거죠. 과거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은 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종교적인 프레임을 씌워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마술의 세계관도 똑같은 논리를 사용하되 방향만 다릅니다. 이 동네에서는 마법 자체가 신이 내린 축복이거든요. 오죽하면 마법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을 신각자라고 부르겠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법을 못 쓰는 사람들은 단순히 무능력한 게 아니라 신에게 버림받은 불결한 존재이자 신성 모독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다름을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악으로 둔갑시키는 전형적인 베타주의의 모습이죠. 게다가 이건 단순한 괴롭힘 수준이 아닙니다. 마력의 크기가 곧 계급이 되는 이 사회에서 지배층은 우수한 마력 혈통을 지키려고 선천적으로 마력이 없는 아이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거나 심지어 제거해버립니다. 마법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이들을 합법적으로 사냥하죠. 마슈가 양아버지와 함께 숲속 깊은 곳에 숨어 살아야 하는 건 다름에 대한 차별을 넘어 국가가 주도하는 끔찍한 우생학적 폭력 시스템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 마녀 사냥의 피해자들은 거대한 억압체제 앞에서 무력하게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슐은 여기서 아주 통쾌한 서사적 일탈을 감행합니다. 주인공 마슈에게 마법 사회의 상식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물리적 근력을 쥐어준 거죠. 마슈는 지배계급이 만들어 놓은 복잡하고 권위적인 마법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기준으로 싸우는 대신 마법사들 눈에는 미개해 보일 수 있는 순수한 노동의 결정체, 즉 근육의 힘으로 그 화려한 논리들을 물리적으로 박살내버립니다. 원래라면 사냥당하고 신문받아야 할 희생양이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문짝을 뜯어버리고 룰을 부수는 이 과정은 시청자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기득권이 세워준 견고하고 폭력적인 잣대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만의 주체적인 방식으로 체제를 붕괴시키기 때문이죠. 정리해보자면 마술 속 비마법자 사냥이라는 설정은 단순히 주인공에게 시련을 주기 위한 가벼운 판타지적 장치가 아닙니다. 선천적인 조건, 이를테면 인종이나 장애, 출신 등을 이유로 규격 밖의 사람들을 몰아내고 탄압해온 인류의 폭력적인 역사를 마법이라는 거울로 반사해 보여주는 훌륭한 은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평범함이 폭력적인 체제 안에서는 어떻게 목숨을 위협받는 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작품은 다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차별과 억압이 얼마나 억지스럽고 부조리한지를 아주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괴력 영웅의 귀환입니다. 마슈라는 캐릭터를 자세히 뜯어보면 고대의 신화와 민담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괴력 영웅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헤라클레스와 일본의 킨타로라는 두 가지 원형을 통해서 마슈가 가진 진짜 매력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양 신화의 대표적인 괴력 영웅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말도 안 되는 물리력을 바탕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12가지 과업을 완수한 영웅이죠. 마슈가 이스턴 마법학교에 들어가서 신각자가 되기 위해 치르는 수많은 시험과 전투들을 가만히 보면 이 헤라클레스의 12과업과 결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신화 속 헤라클레스가 물리쳤던 괴물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상징했다면 마슈가 상대하는 마법 엘리트들은 현대사회의 고도화된 스펙 만능주의와 핏줄로 사람을 평가하는 억압적인 체제를 상징합니다.
마슈가 날리는 주먹은 단순한 액션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짜인 마법사회의 부조리한 법과 계급제도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상징적인 파괴인 셈이죠. 헤라클레스가 권력자의 억압 속에서도 자기 힘으로 민중의 영웅이 되었듯이 마슈 역시 마력이 곧 인간의 가치라는 끔찍한 사회의 룰을 순수한 육체의 힘 하나로 돌파해냅니다. 복잡한 현실의 장벽에 답답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아주 직관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슈에게서 엿볼 수 있는 모습은 일본 민담에 등장하는 영웅 킨타로입니다. 킨타로는 깊은 산속에서 자라 곰과 씨름을 할 정도로 힘이 장사지만 아주 순수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소년입니다. 양아버지와 함께 문명과 뚝 떨어진 숲속에서 헬스와 슈크림빵 굽기만 하면서 자란 마슈의 배경과 정확히 겹치죠. 킨타로가 복잡한 궁중 암투나 귀족들의 예법 같은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직관대로 행동하듯 마슈 역시 마법사회의 엄격한 위계질서나 엘리트들의 허세에 1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콧대 높은 엘리트들이 살벌한 마력을 뿜어내며 위협을 해도 마슈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슈크림을 씹어 먹습니다. 이런 마슈의 눈치 없음은 권위주의에 찌든 지배층의 행동을 한순간에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로 만들어버립니다. 타락한 운명에 오염되지 않은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자연의 힘이 기만적인 문명의 위선을 완벽하게 조롱하는 그림인 거죠.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마법 세계에서 마법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핏줄이자 엘리트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 자본이고 곧 그 사람의 계급입니다. 현실로 치면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이 자녀의 스펙으로 대물림되는 현상과 같습니다. 반면에 마슈의 근육은 어떨까요? 누구나 평등하게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노동의 결과를 상징합니다. 적이 아무리 복잡한 주문을 외우고 기하학적인 마법진을 그려대도 마슈는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머리를 쓰는 대신 그냥 그 시스템을 만든 마법사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압해버립니다. 이건 똑똑한 엘리트들이 자기들끼리만 알아먹게 만들어 놓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사회 시스템에 지쳐버린 대중들이 가장 원초적이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로 그 엘리트주의를 엎어버리고 싶어하는 심리를 긁어주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정말 복잡합니다. 등장인물들끼리 치열하게 두뇌 싸움을 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누가 진짜 나쁜 놈인지 헷갈리는 모호한 안티 히어로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마슈는 이런 복잡한 트렌드를 무심히 거스릅니다. 마슈에게 악당은 심오한 철학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 평화로운 일상과 사랑하는 가족을 건드린 녀석일 뿐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압도적인 주먹이죠. 정보가 너무 넘쳐나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단숨에 부셔버리는 이 고대적이고 단순한 영웅의 방식이 오히려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얼굴 문양, 눈에 보이는 계급입니다. 현실에서는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같은 계급의 차이를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숨길 수 있습니다. 옷을 수수하게 입거나 말을 아끼면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마술의 세계는 다릅니다. 이 세계에서 얼굴의 선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즉 마력에 의해 정해지는 완벽한 선천적 표식이에요. 평민은 한 줄, 엘리트는 두 줄, 그리고 선이 없으면 불량품.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내 운명이 시각적으로 박제되어 버리는 겁니다. 계급을 가장 가리기 힘든 얼굴에 새겨버림으로써 신분 상승의 꿈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린 아주 잔인한 세계인 거죠. 계급장이 얼굴에 떡하니 있다 보니 이 사회는 굳이 국가가 나서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길을 걷거나 학교에 가는 일상 속에서 서로의 얼굴만 쓱 봐도 아, 쟤는 나보다 위구나, 아래구나 하고 단번에 서열 정리가 끝나버리거든요. 시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알아서 길을 죽이거나 우월감을 느끼는 완벽한 일상적 통제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슈가 마법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매일 아침 얼굴의 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사실 정상인 취급을 받기 위해 기득권의 규칙에 억지로 자신을 꿰맞춰야 하는 억압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더 무서운 건 얼굴에 선이 없는 무선자에 대한 취급입니다. 이 세계에서 마력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차별받는 하층민 정도가 아니에요. 발견되면 그 즉시 처형당합니다.
이들은 우수한 마력이 사회를 지탱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무선자들을 제거하는 걸 아주 신성한 의무처럼 포장합니다. 국가가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열등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여버리는 극단적인 파시즘 체제인 거죠. 결국 얼굴의 선은 이 사회에서 숨쉬고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는 일종의 생존 허가증인 셈입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엘리트 계층이나 신각자들을 보면 대부분 얼굴에 두 줄을 긋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콧대가 아주 높죠. 자신이 가진 강력한 마력과 지위를 자기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스스로가 우월해서 얻어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들의 성취는 대부분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냥 운 좋게 두 줄짜리 유전자 복권에 당첨된 결과일 뿐입니다. 이건 현실 사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과 자본을 물려받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성공을 오로지 내 개인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고 포장하면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씁쓸한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토록 숨막히는 계급사회에서 주인공 마슈가 보여주는 행동은 그래서 더 통쾌합니다. 마법사회가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신성시하는 그 대단한 얼굴 문양을 마슈는 그냥 평범한 잉크펜으로 쓱쓱 긋는 분장으로 퉁쳐버립니다. 그 거창한 생물학적 계급표가 사실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값싼 잉크 자국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배계급이 만들어 놓은 신분제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우스운 것인지를 폭로하는 강력한 조롱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문 부수기 틀 파괴입니다. 건축학적으로 볼 때 문이라는 건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장치입니다.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밀거나 당기거나 아니면 마술의 세계처럼 마법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따라야 하죠. 그런데 마슈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건 이 마법 사회가 정해놓은 게임의 룰 자체를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마력이 없는 마슈는 애초에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는 이 사회에 낄 수 없는 아웃사이더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강요하는 예절을 착실하게 따르는 대신 그냥 물리적으로 벽을 허물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차별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성에 대한 아주 화끈한 보이콧인 셈이죠. 판타지 세계에서 마법으로 굳게 봉인된 거대한 문은 보통 권력과 지식의 독점을 상징합니다. 특정한 자격을 갖춘 고위 마법사나 귀족들만 통과할 수 있죠. 흔히 말하는 게이트키핑, 즉 기득권의 문지기 역할입니다. 하지만 마슈 앞에서는 아무리 단단하게 봉인된 문이라도 그냥 평범한 나무 판자나 철판 조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엘리트 계층이 그들만의 리그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진입 장벽이 순수한 물리력 앞에서는 얼마나 허무한 허상인지를 폭로하는 거죠. 문이 맥없이 열리는 그 순간 문 안쪽의 특권층과 바깥쪽의 하층민을 가르던 계급적 경계선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악당 보스들은 대부분 거대한 문 뒤에 숨어서 자신의 흑막 포스와 권위를 과시합니다. 보통의 소년 만화 주인공이라면 그 문 앞에서 침을 삼키며 긴장하거나 문을 열기 위해 고생하는 등 극적인 긴장감이 깔리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슈는 특유의 그 멍한 무표정으로 아무런 감정 동요 없이 문을 박살내며 등장합니다. 악당들이 문 뒤에서 잔뜩 폼 잡으며 만들어 놓은 공포와 엄숙주의가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개그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억압적인 체제나 권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비웃음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문부수기는 지배층의 허세를 단숨에 발가벗기는 아주 날카로운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술에서 마슈가 매번 부수고 다니는 건 단순한 나무문이나 철문이 아닙니다. 마법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과 가족을 핍박했던 마법사회의 불합리한 법, 견고한 계급적 장벽, 지배층의 오만한 권위, 그리고 그들이 강요하는 편협한 사고의 틀 그 자체를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포인트는 마법을 손으로 쳐내는 마슈입니다. 작품 속 마법사회에서 마법사들끼리 싸움을 한다는 건 고도의 지식과 타고난 마력량을 바탕으로 겨루는 일종의 규칙이 있는 체스게임과 같습니다. 상대가 불마법을 쓰면 물마법으로 막거나 더 강한 고위마법으로 받아치는 게 그들만의 우아한 룰이죠. 그런데 마슈가 마법을 손바닥으로 쳐내는 행동은 아예 그 체스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권력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복잡한 규칙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죠.
현실 사회에서도 약자가 강자의 룰 안에서 정직하게 싸우면 이기기 힘들잖아요. 선천적인 마력이 없는 마슈가 마법이라는 틀에 맞췄다면 무조건 졌겠지만 그는 물리적 타격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룰을 강제로 끌고 들어와서 엘리트들의 질서를 완벽하게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작중에서 고위층이 쓰는 마법은 타고난 신분이나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상징하죠. 좀 어렵게 말하면 엘리트들이 독점한 관념적인 이데올로기 같은 겁니다. 반면 마슈의 근육과 맨손은 가장 딴 냄새나고 기초적인 물질적 실체를 뜻합니다. 엘리트들이 복잡한 주문을 외워서 만들어낸 화려하고 거창한 마법이 마슈의 단순한 방어 한 방에 맥없이 무력화되는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아무리 기득권이 정교하게 자신들의 권위를 포장하고 그럴싸한 담론을 만들어내도 결국 민중의 압도적이고 현실적인 물리력 앞에서는 한낱 유리조각처럼 무력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고귀한 마법도 결국 내 손에 닿으면 부서지는 물리현상일 뿐이야 라고 증명하면서 허울 좋은 권위를 박살내는 거죠. 보통 마법사회에서 고위 마법사들의 마법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외감과 공포를 줍니다.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함 같은 게 있죠. 그런데 마슈는 적들이 숨겨둔 필살기를 날려도 마치 성가신 똥파리를 쫓거나 배구공을 토스하듯이 아주 무심하고 건조한 표정으로 툭툭 쳐냅니다. 이 무심한 타격이 핵심입니다. 권력자들이 평생을 바쳐 연마했거나 고귀한 핏줄로 물려받아 잔뜩 폼을 잡고 쏜 마법인데 헬스장에서 바벨 들고 땀 흘려 얻은 근육 앞에서 장난감 공처럼 다뤄지잖아요. 그 순간 지배층이 평생 쌓아 올린 공포와 신비주의는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고 해체되어 버립니다.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묘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슐의 세계관에서 마법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불평등한 세습 자본입니다. 현실로 치면 빵빵한 재력이나 부모의 인맥 같은 거겠죠. 반면에 마슈의 근육은 철저하게 후천적으로 땀과 고통, 시간이라는 육체적 노동을 정직하게 투자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마법을 맨손으로 부수고 쳐내는 액션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본 하나만 믿고 거들먹거리는 계층에게 순수한 노력의 결정체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아주 통쾌한 메타포입니다. 노력 없이 얻어진 기득권의 폭력을 오직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 얻어낸 힘으로 튕겨내는 이 단순한 동작. 어쩌면 이 장면 안에는 출발선부터가 다르고 불평등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느끼는 답답함, 그리고 그 판을 엎어버리고 싶은 무의식적인 갈증이 응축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다음 포인트는 슈크림 소시민적 평등주의입니다. 마슐의 세계관에서 마법은 곧 신분이자 권력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고위 마법사들은 화려한 지팡이나 거창한 주문, 장엄한 로브 같은 과시적인 기호들로 자신들이 얼마나 우월한 계급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마슈가 그토록 사랑하는 슈크림은 어떤가요? 마법적인 재능이나 막대한 돈이 없어도 그냥 밀가루랑 계란, 설탕만 있으면 오븐에 구워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저렴한 서민의 음식입니다. 마슈는 적들과 싸우는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이나 엘리트들이 잔뜩 무게를 잡고 있는 엄숙한 공간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슈크림을 베어봅니다. 이건 단순히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엘리트들이 목숨을 거는 그 대단한 마법적 계급이라는 게 사실은 내 손에 들린 이 달콤한 빵보다 못하다는 걸 넌지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잔뜩 힘이 들어간 지배계급의 신성한 권위를 아주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통쾌한 전복의 순간인 거죠. 두 번째로 흥미로운 부분은 마슈가 슈크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슈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일 듯이 공격했던 적이나 거만하게 굴던 엘리트 학생들에게도 싸움이 끝나면 무심하게 슈크림을 권합니다. 마법사회는 기본적으로 마력이 얼마나 많으냐, 혈통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복종해야 하는 아주 피곤한 수직적 사회입니다. 하지만 마슈의 눈에 비친 타인은 그저 나와 함께 슈크림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입을 가진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대단한 심각자이든 마력이 부족한 하급 마법사이든 아니면 자신처럼 마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슈크림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집니다. 적에게 슈크림을 건네는 이 단순한 행동은 상대방이 어깨에 잔뜩 쥐고 있던 마법적 계급장을 강제로 떼어버리고 그 사람을 아주 평범하고 동등한 소시민적 관계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평등의 제스처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마슈라는 주인공이 가진 목표입니다.
보통 이런 소년 만화나 판타지물의 주인공들은 세상을 구원하겠다거나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아주 거창한 목표를 가집니다. 하지만 마슈가 신각자가 되려는 이유는 체제를 뒤집고 자기가 새로운 지배자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그냥 숲속 오두막에서 양아버지와 함께 평화롭게 슈크림을 구워 먹는 일상을 지키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이념이나 권력 투쟁보다는 개인의 소박한 행복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소시민의 모습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작고 개인적인 욕망이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마법사의 기득권층은 권력이나 절대적인 힘 같은 거대한 욕망을 쫓다가 스스로 무너지지만 마슈는 슈크림이라는 가장 소박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거창한 계획들을 순수한 물리력으로 시원하게 분쇄해버립니다. 정리해보자면 마슐에 등장하는 슈크림은 그저 달콤한 간식의 탈을 쓰고 있을 뿐 사실은 우생학과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 던지는 소시민적 평등주의라는 무기입니다. 남들보다 특별해야만 살아남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마법이라는 특별함을 내세우는 자들을 슈크림이라는 평범함으로 제압해버리는 마슈의 모습. 어쩌면 현대사회의 피곤한 계급화에 지친 우리들에게 큰 카타르시스를 주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남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눠 먹을 수 있는 한 입의 달콤한 일상이라는 걸 역설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포인트는 주요 캐릭터 이름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 주인공 마슈 반데드입니다. 마슈는 영어로 으깨다, 지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법이 전부인 세계에서 오직 순수한 근육 하나로 모든 마법과 상식을 말 그대로 으깨버리는 주인공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름이죠. 반데드는 불태우다와 죽음이 합쳐진 단어로 보이는데요. 차별적이고 낡은 마법 사회의 썩은 규율들을 남김없이 싹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마슈의 파격적인 행보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이미 기존 세계관에 대한 파괴 선언인 셈이죠. 다음은 엘리트 편입생 란스 크라운입니다. 란스는 중세 기사들이 말 위에서 쓰던 거대한 창을 뜻하죠. 중력을 이용해서 적을 무겁고 날카롭게 찍어 누르는 그의 마법 스타일, 그리고 절대 굽히지 않는 날카로운 성격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에 왕관을 뜻하는 성씨인 크라운이 붙습니다. 란스가 명문가 출신의 두 줄 선 엘리트라는 점, 그리고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신각자가 되겠다는 특유의 긍지와 품격을 잘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혈질 폭발남 도트베럿의 이름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도트는 표적의 탄착점을 뜻하고 베럿은 유명한 대물 저격총인 베럿 엠파리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불꽃을 총알처럼 마구 쏴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마법을 쓰잖아요. 이름 자체가 욱하는 성격, 빵빵 터지는 폭발력, 그리고 중화기를 난사하듯 싸우는 도트의 전투 스타일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에임즈 형제를 볼까요? 먼저 동생 핀 에임즈입니다. 핀은 영미권에서 정말 흔하고 평범한 이름이에요. 괴짜들만 있는 마슈 주변에서 유일하게 정상인이자 평범한 포지션을 맡고 있는 핀의 처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임즈는 목표를 뜻하는 영어 단어 aim과 발음이 같아요. 초반에는 주눅들어서 목표도 없이 살던 핀이 마슈를 만나서 점차 자신만의 관역을 찾아가고 용기를 내는 성장 서사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각자인 형 레인 에임즈의 레인은 비와 발음이 똑같습니다. 레인이 싸울 때 수많은 검을 하늘에서 마치 비가 내리듯 쏟아붓는 마법을 쓰잖아요. 전투 스타일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멋진 이름입니다. 레몬 어비는 이름인 레몬 과일 그대로의 느낌이에요. 상큼하고 톡톡 튀면서도 가끔은 실 정도로 다소 과장되고 발랄한 그녀의 성격을 단순 명쾌하게 표현한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1기의 주요 빌런인 아벨 워커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피해자인 아벨에서 따온 걸로 보입니다. 아벨은 1기에서 나쁜 짓을 주도하는 악당 리더지만 사실 그의 과거를 보면 평등을 주장하던 착한 어머니가 하층민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한 끔찍한 비극의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가해자가 되어버린 피해자라는 이 모순적인 캐릭터성을 성경의 모티프를 빌려와 표현한 꽤 깊이 있는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남녀에게 평등한 폭력, 마슈입니다. 원래 일본 소년 만화들을 보면 일종의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주인공이나 멋진 서녀 캐릭터는 아무리 나쁜 여성 악당을 만나더라도 여자는 때리지 않는다면서 기사도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건 주인공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상남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뻔한 클리셰였습니다. 그런데 마슈는 이 룰을 아주 시원하게 박살냅니다. 상대가 자신의 미모나 여성성을 무기로 유혹하려 들거나 조종하려고 해도 마슈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제압하죠. 성별이라는 방패나 장르적인 특권을 싹 걷어내고 오직 적과 나라는 본질만 남겨버리는 겁니다. 사실 여자 악당은 때리지 않거나 봐준다는 설정 밑바닥을 깔고 보면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니까 진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차별적인 시선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지만 악당으로서의 능력이나 주체성을 무시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마슈가 여자에게도 가차없이 물리력을 쓰는 건 역설적으로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완벽한 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네가 저지른 악행의 무게는 네가 여자라고 해서 가벼워지지 않고 그에 따른 육체적인 책임도 똑같이 져야 한다는 아주 냉혹하지만 평등한 마인드인 거죠. 작중에서 몇몇 악당들은 자기 미모나 가짜 눈물, 연약한 척하는 태도를 무기로 써서 남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매력 자본을 악용하는 건데요. 재미있는 건 사회성이나 눈치가 1도 없는 우리 마슈 앞에서는 이런 무기가 아예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슈는 상대가 예쁜 척을 하든 보호 본능을 자극하든 그 기표 자체를 아예 읽지를 못해요. 마슈의 도덕적 기준은 정말 단순 명쾌합니다. 내 친구나 가족을 건드렸는가? 그리고 내 슈크림을 망쳤는가? 딱 이겁니다. 이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네가 돈이 많든 과욕이든 마력이 높든 엄청난 미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슈의 주먹은 상대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상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에만 반응하거든요. 현실 사회에서는 돈이나 외모, 성별 같은 조건 때문에 잘못에 대한 잣대가 이리저리 휘둘릴 때가 많은데 마슈의 이 단순한 응보주의는 오히려 훌륭한 대비가 됩니다. 마슈의 펑등 펀치는 가만히 뜯어보면 단순한 개그 포인트 이상입니다. 은근히 깔려있던 성차별적 클리셰를 타파하고 성별을 무기로 쓰려는 시도를 차단해버리죠. 오직 그 사람이 한 행동과 그에 대한 책임만 묻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고 극단적인 평등주의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란스 도트 대비입니다. 작중 이 둘은 정말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소년 만화에서 아주 흔하게 접하는 차갑고 잘생긴 천재와 뜨겁고 열혈 넘치는 바보의 콤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력의 양이 곧 신분과 계급이 되는 이 지독한 마력 지상주의 사회라는 배경을 놓고 보면 이 두 캐릭터가 단순히 평면적인 인물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자의 결핍을 어떻게 대하고 이 억압적인 세계에 어떻게 반항하고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 두 사람은 마법 사회의 폭력적인 체제에 불만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이 서 있는 출발선과 세상을 바꾸려는 방식은 다릅니다. 란스는 명문 크라운 가문의 장남입니다. 얼굴에 두 줄 선이 그어진 기득권층이죠. 하지만 마력이 사라져가는 여동생 안나가 처분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고 체제에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란스의 방식은 자신이 직접 최고의 권력자인 신각자가 되어서 위에서부터 법과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엘리트적인 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반면에 도트는 잘생기고 능력 있는 기득권들에게 엄청난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소리치고 다니지만 사실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왔다는 걸 반대로 보여주는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트의 분노는 란스처럼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창한 이념보다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 잘난 세상 자체를 엎어버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아주 원초적인 저항에 가깝습니다. 이마에 십자 문양이 나타날 때만 숨겨진 잠재력이 터져 나온다는 설정 자체가 평소에 억눌려 있던 약자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은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들이 쓰는 마법의 속성조차 이들의 성격이나 사회적 지위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란스가 사용하는 중력 마법을 볼게요. 중력은 대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통제하는 힘입니다. 매사에 이성적이고 치밀하게 모든 상황을 자기 계산 아래 두려고 하는 란스의 성격이 그대로 시각화된 마법이죠. 동시에 여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란스의 억눌린 심리 상태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도트는 폭발 마법을 씁니다. 폭발은 중력과는 반대로 통제를 벗어나서 밖으로 마구 터져나가는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힘이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억눌린 분노를 참지 못하는 도트의 성격 그 자체입니다.
사회에서 겹겹이 쌓인 열등감과 분노가 한계점을 넘어서 외부로 시원하게 분출되는 해방의 에너지가 바로 도트의 폭발 마법인 셈입니다. 이 두 캐릭터는 각자의 콤플렉스와 마음속 결핍을 행동하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대조적입니다. 란스가 여동생 사진을 보면서 코피를 흘리거나 극단적인 시스콘 행동을 하는 게 겉보기에는 그냥 개그씬 같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일종의 트라우마가 발현된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합법적으로 죽이려 드는 이 미친 세상의 폭력 앞에서 란스가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성의 보루가 바로 여동생에 대한 광적인 사랑인 거죠. 란스의 욕망은 철저하게 남을 향해 있고 이타적입니다. 도트는 어떨까요? 도트가 입버릇처럼 외치는 잘생긴 놈들은 다 죽어라 같은 말들은 역설적으로 그가 타인의 시선에 극도로 목말라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고 동성에게 멋지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이 도트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단순하고 뜨거운 인정 욕구 때문에 동료가 위험에 처하면 앞뒤 안 재고 제일 먼저 몸을 던지는 맹목적인 의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란스와 도트는 이 비정상적인 마법 사회에 저항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입니다. 냉철한 엘리트가 시스템 꼭대기에 올라가서 질서를 다시 세우려 한다면 뜨거운 아웃사이더는 시스템의 억압을 뚫고 자기 존재 가치를 폭발시키려 하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순수한 근육이라는 가장 솔직하고 직관적인 힘을 가진 마슈를 중심으로 뭉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복잡한 사회적 계급이나 콤플렉스를 뛰어넘는 진정한 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마슐만의 매력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남의 마력을 먹는 마기아 루푸스입니다. 마기아 루푸스가 힘없는 일반 학생들을 납치해서 그들의 마력을 쭉쭉 빨아먹는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 권력이나 독점 자본이 중소기업이나 약자들의 노동력과 자원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구조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사실 마기아 루푸스 멤버들은 이미 타고난 재능도 뛰어나고 권력도 가진 금수저들입니다. 그런데도 타인의 마력까지 흡수해서 끝없이 더 강해지려고 하죠. 이건 현실에서 자본이 자본을 낳고 권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힘없는 약자들은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인 마력을 뺏긴 채 그저 거대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씁쓸한 배터리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벨 워커가 남의 마력을 뺏기 위해 사용하는 아주 기괴한 방법은 바로 사람을 인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건데요. 이 설정에는 사회학적으로 아주 뼈아픈 은유가 담겨 있습니다. 인형은 자기 생각도 없고 목소리도 낼 수 없고 오직 주인이 조종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완벽한 사물입니다. 누군가를 인형으로 만든다는 건 상대방의 인격과 자유의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끔찍한 행위입니다. 이는 곧 엘리트 기득권층인 마기아 루푸스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평범한 학생들을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도구나 자원으로 취급하는 거죠. 마력이 부족한 사람은 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아니라 언제든 착취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지배층의 차가운 시선과 비인간적인 태도를 꼬집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 아벨은 약자는 강자에게 먹히기 위해 존재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죠. 이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전형적인 사회 진화론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강력한 마력이라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소수가 세상을 지배해야 하고 열등한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른바 우생학을 맹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벨과 그 무리에게 마력 착취는 나쁜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섭리이고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위대한 대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우리가 역사 시간에서 배웠던 제국주의 국가들이나 잔혹한 독재 정권들이 약소국이나 사회적 소수자를 탄압할 때 들이밀었던 이데올로기와 일치합니다. 폭력과 차별을 그럴듯한 신념으로 포장하는 방식이죠. 다음 포인트는 란스, 워스, 머들 같은 환경 다른 결과입니다. 란스와 워스는 서사적으로 완벽하게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들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엘리트의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자라온 환경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란스와 워스 모두 마법 세계에서 최고로 쳐주는 엘리트 귀족 가문 출신의 두 줄 선 마법사입니다. 마슐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마력이 곧 신분인 능력주의, 그리고 혈통주의 사회잖아요. 이들에게 엘리트라는 꼬리표는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벽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억압을 의미합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폭력적인 환경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숨막히는 압박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립니다. 먼저 워스는 이 엘리트주의 체제에 완벽하게 순응해버린 인물입니다. 워스에게는 콤플렉스의 대상인 아주 우수한 심각자 형이 있죠. 가문의 기대치를 채우고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발버둥칩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약자에 대한 혐오로 풀어버린다는 점이에요. 워스가 마기아 루푸스에 들어가서 타인을 짓밟는 이유는 사실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얄팍한 안도감을 얻기 위해서일 겁니다. 기득권의 폭력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니 결국 본인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슬픈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람스 크라운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의 힘을 이 썩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체제를 뒤집어 버리는 데 쓰기로 결심하거든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다름 아닌 여동생 안나였습니다. 마력을 잃어가는 안나를 법에 따라 버리려는 부모님을 보면서 란스는 자신이 속한 엘리트 사회가 얼마나 잔혹하고 모순덩어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란스는 스스로 심각자가 되어서 동생처럼 힘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려 합니다. 워스가 규칙에 순응해서 인정받으려 했다면 란스는 시스템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규칙을 부셔버리려 한 거죠. 마력이라곤 1도 없는 진짜 이다나 마슈와 란스가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마슈라는 존재 자체가 이 마법 지상주의 체제를 깰 수 있는 희망으로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1기 후반에 란스와 워스가 싸우는 장면은 단순히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가진 자가 자신의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두고 벌어지는 이념의 충돌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남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워스는 동생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목적과 이타심으로 무장한 란스를 결국 이기지 못하죠. 전투가 끝나고 란스가 워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던지는 장면은 잘못된 체제에 세뇌되어서 고통받던 같은 엘리트 동족을 란스만의 방식으로 구원해주는 꽤 뭉클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마슈의 스미마생입니다. 일본 문화의 가장 밑바탕에는 타인에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메이와쿠 문화와 집단의 평화와 조화를 중시하는 와의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보통 일본 사회에서 스미마생은 자신이 일으킨 문제로 깨진 집단의 평화를 다시 수습하고 둥글둥글하게 넘어가기 위해 쓰는 일종의 사회적 윤활유입니다. 그런데 마슈는 이걸 완전히 비틀어버립니다. 꽉 막힌 마법 사회의 권위적인 규칙이나 기물을 압도적인 근력으로 처참하게 박살냅니다. 일본 사회 기준으로는 엄청난 폐, 메이와쿠를 끼친 범죄급 행동이죠. 그런데 마슈는 무표정하게 스미마생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건 진짜 미안해서 질서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방금 저지른 체제 파괴라는 엄청난 반항을 그냥 길 걷다 어깨 부딪힌 정도의 작은 실수로 퉁쳐버리는 겁니다. 억압적인 조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압박을 아주 가볍게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짚어볼 건 일본 특유의 의사소통 방식인 혼내, 속마음과 다테마의 거칠애입니다. 일본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속으로는 화가 나도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스미마생을 남발해야 할 때가 많죠. 마슈의 스미마생은 이 다테마에의 껍데기만 극단적으로 남긴 결과물입니다. 마슈가 사과할 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과한 후 바로 무심하게 슈크림을 먹고 있죠. 이건 진심은 하나도 없이 그저 상황을 넘기기 위해 반사적으로 사과하는 맹목적인 형식주의를 꼬집는 겁니다. 마치 형식만 갖추면 되는 사회라면 나도 영혼 없는 단어 하나 뱉어주지 하고 무언의 조롱을 날리는 것 같달까요? 일본에서는 이른바 쿠우키 오 요무, 즉 분위기를 파악하고 눈치를 챙기는 능력이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철저히 배척당하죠. 마술의 마법사회 역시 계급과 마력에 따라 철저하게 눈치를 봐야 하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마슈는 세계관 최강의 눈치 없는 놈, KY입니다. 적들이 웅장한 부금을 깔고 자신의 슬픈 과거나 위대한 철학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살벌한 텐션을 잡잖아요. 마슈는 이걸 그냥 주먹으로 쳐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갑분싸된 정적 속에서 툭 던집니다. 스미마생. 이건 분위기에 순응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온갖 폼을 잡으며 만들어 놓은 그 무겁고 권위적인 공기 자체를 환기해버리는 거죠. 진지한 상황을 단숨에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로 추락시키는 아주 파괴적인 저항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슐의 세계관은 마력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정해지는 지독한 계급사회입니다. 당연히 약자는 강자에게 아부하고 굽신거리는 언어를 써야 하죠. 하지만 마슈는 엘리트들을 물리력으로 완벽하게 묵사발 내놓고는 그냥 택배 받을 때나 쓸 법한 건조하고 일상적인 톤으로 스미마생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폭력과 너무나도 평범한 단어 사이의 엄청난 갭 차이. 이게 핵심입니다. 엘리트들이 목숨 거는 그 대단한 계급적 자존심과 권위가 마슈에게는 그저 길 가다가 돌부리 한번 걷어찬 것 정도의 일상적인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오만한 기득권을 가장 하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완벽한 언어적 타격인 셈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악마의 눈 시스템의 위협 요소입니다. 마슐의 세계관부터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이 세계에서 마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신분이고 권력이며 살아남기 위한 생존권 그 자체죠. 마력의 양이 많고 얼굴에 그어진 선이 많을수록 지배계급이 되는 아주 철저한 마법 능력주의 사회입니다. 기득권층은 이 압도적인 마법 능력을 통해 대중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특권을 대대손손 물려줍니다. 그런데 어비스의 악마의 눈은 이 견고한 계급의 척도를 단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잘난 귀족이고 강력한 마법사라도 이 눈 앞에서는 마법을 전혀 쓰지 못하는 무력한 일반인이 되어버리니까요. 즉 지배계급이 독점하고 있던 마법이라는 무기를 강제로 뺏어버리는 겁니다. 계급사회를 쥐락펴락하는 기득권층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밑바닥 사람들의 반란?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특권을 싹 다 없애버리고 자신들을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위치로 끌어내리는 것, 즉 강제된 평등입니다. 악마의 눈은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다 똑같이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이 마법 지상주의 시스템 자체를 뒤흔드는 가장 완벽하고 무서운 테러리즘인 셈이죠. 그럼 이 콧대 높은 시스템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이질적인 존재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품어주거나 이해하려 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철저하게 짓밟고 배제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악마의 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능력이 좀 특이할 뿐인데 사회는 이걸 신의 축복인 마법에 반하는 악마의 힘이라고 윤리적, 종교적인 낙인을 쾅 찍어버립니다. 체제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악마로 규정해버리면 그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게 너무나 정당해지니까요. 어비스의 과거를 보면 정말 처참하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친부모에게 살해당할 뻔하기까지 합니다. 이 장면은 이 마법 사회가 얼마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피를 나눈 자식조차 제거해야 할 시스템 오류로 취급해버리는 아주 섬뜩한 점체주의의 민낯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마슈와 어비스의 대결이 정말 기가 막힌 매치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완고한 마법사의 입장에서는 절대 존재해선 안 되는 치명적인 오류이자 이단아들이니까요. 마슈는 마력이 아예 없는 부재의 존재로서 순수한 물리력으로 세상의 룰을 부수고 다닙니다. 반대로 어비스는 상대의 마력을 강제로 지워버리는 부정의 존재로서 시스템을 위협하죠. 둘 다 체제 밖으로 밀려난 아웃사이더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슈는 좋은 양아버지를 만나 듬뿍 사랑을 받으며 컸기 때문에 세상의 차별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유쾌하게 벽을 부셔 나갑니다. 반면 태어나자마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버림받고 세상의 혐오를 한 몸에 받은 어비스는 어떨까요? 극도의 적개심과 끔찍한 자기혐오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대비는 한 사회가 나와 다른 이질성을 포용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짓눌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파괴적인 괴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씁쓸한 거울인 셈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캐릭터와 각자 쓰는 마법 연관성입니다. 첫 번째로 볼 캐릭터는 란스 크라운입니다. 란스는 중력 마법을 쓰죠. 이 친구의 배경을 보면 세기간 최고 엘리트 집안 출신인데 불치병에 걸린 여동생을 구하고 썩어빠진 마법 사회의 룰을 다 뜯어 고치겠다는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쓰는 중력은 바로 자기가 스스로 어깨에 얹어놓은 이 심리적인 무게감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건 란스의 전투 방식이에요. 무거운 힘으로 꾹 눌러서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이게 부패한 기득권층을 자기 힘으로 굴복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엘리트 특유의 통제 욕구와 고결한 책임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세와 분노의 아이콘 도트베럿입니다. 도트는 툭하면 욱하는 성격의 폭발 마법을 씁니다. 이 폭발 마법은 도트가 가진 억압된 감정이나 열등감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일종의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잘생기고 쿨한 란스 같은 주류 엘리트들을 보면서 느끼는 자격지심, 그리고 메인스트림에 완벽하게 끼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파괴적인 형태로 분출되는 거죠. 특히 도트가 감정이 격해지면 이마에 십자 문양이 나타나면서 마력이 더 강해지잖아요. 이건 자기가 받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분노 자체를 아예 무기로 바꿔버리는 하위 계층 특유의 저항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캐릭터는 마슈만 바라보는 레몬 어빈입니다. 레몬은 수갑이나 밧줄 같은 걸로 상대를 묶는 결방 마법을 쓰죠. 이건 레몬의 애정결핍과 집착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적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는 능동적인 힘이 아니라 대상을 올가매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자신과 연결하는 방식이잖아요. 무시무시한 마법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를 지켜줄 강자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레몬의 생존 전략과 구속 욕구가 마법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제 적대 세력이었던 마기아 루푸스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리더인 아벨 워커는 사람을 조종하는 인형 마법을 씁니다. 아벨은 착했던 어머니가 배신당해 돌아가신 트라우마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혐오하고 약육강식이 진리라고 믿는 차가운 엘리트주의자죠. 사람을 인형으로 만든다는 건 권력자가 아랫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이른바 비인간화의 은유입니다. 아벨한테 타인은 독립된 인간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 쓰다 버릴 체스 말이나 부품일 뿐인 거죠. 개인의 자유의지를 뺏고 철저하게 수직적인 통제사회를 만들려는 독재자의 마인드가 마법으로 발현된 아주 섬뜩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벨의 신복, 어비스 레이저입니다. 어비스는 남의 마법을 지워버리는 악마의 눈 때문에 부모에게조차 죽임을 당할 뻔했던 상처가 아주 많은 소수자 캐릭터입니다. 마법이 곧 권력인 세상에서 남의 마법을 무효화하는 눈을 가졌다는 건 그 체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단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주목할 건 어비스가 주로 쓰는 가속 마법입니다. 극단적인 스피드로 움직이는 이 마법은 자기를 혐오하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현실 도피적인 질주 본능을 상징하는 걸로 보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빠르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어비스의 슬픈 심리 상태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인형 안고 있는 아벨입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의 이론 중에 중간 대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품을 벗어나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낡은 담요나 애착 인형에 애착을 가지는 걸 말하는데요. 아벨의 과거를 떠올려보면 그는 누구보다 평등하고 따뜻했던 훌륭한 어머니가 하층민의 이기심 때문에 비극적으로 살해당하는 걸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이 끔찍한 충격은 아벨의 심리적 시계를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시점에 강제로 멈추게 했습니다. 즉 그가 어른이 되어서도 인형을 껴안고 있는 건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성실한 대상을 영원히 곁에 두려고 하는 심리적 퇴행의 결과물입니다. 겉모습은 오만하고 강력한 엘리트 마법사지만 인형을 안고 있는 그의 텅 빈 내면은 여전히 어머니를 잃고 겁에 질린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아벨은 왜 타인을 실로 조정하거나 아예 생명 없는 인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마법을 쓸까요? 이는 심리학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서 나옵니다.
아벨이 겪은 세상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감정이라는 건 선량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아주 끔찍하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배신하고 욕망에 휘둘리죠. 반면에 인형은 어떤가요? 감정도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며 절대 배신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결국 아벨이 사람들을 인형으로 만드는 행위는 상처받기 쉬운 인간관계라는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사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타인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겠다는 아주 강박적인 방어막인 셈이죠. 그의 인형 마법은 타인을 향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보호하려는 거대한 심리적 바리케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극중에서 아벨은 약자는 강자가 지배해야 한다는 아주 차가운 엘리트주의 사상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의 본성이 악해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지와 방어 기제로 볼 수 있습니다. 선량했던 어머니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버린 세상의 부조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감정을 차단해버리고 타인을 그저 도구로만 평가하는 차가운 논리로 부정한 겁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약자는 도태되는 게 자연의 섭니다. 라고 머리로 합리화해버려야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가 사람을 인형으로 전락시키는 그 냉혹함은 사실 그가 감당해야 했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반대로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형을 안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모습은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 특유의 과대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아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어머니를 잃었다는 그 처절한 무력감은 아벨의 자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아벨은 스스로를 남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 즉 신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자기가 그리는 완벽한 이상향을 만들기 위한 소품이나 꼭두각시로 취급해버렸죠. 과거에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을 타인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타인의 생사 여탈권을 쥔 전능한 존재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아벨 워커가 인형을 안고 있는 모습은 그저 만화적인 연출이 아닐 겁니다. 부조리한 폭력에 어머니를 잃고 시간이 멈춰버린 불쌍한 어린 아이의 투영이자 세상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마저 부정해버린 비극적인 방어 기제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마슈가 순수한 물리력으로 아벨의 꼭두각시 실을 끊어내는 장면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라 아벨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병리적인 통제와 고립의 껍질을 부수고 그를 다시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사람의 세계로 끌어내준 진정한 의미의 치유 과정이었던 거죠. 다음 포인트는 안정형 애착, 마슈와 양아버지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양육자가 아이에게 일관성 있게 사랑을 줄 때 아이는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 기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레그로는 바로 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조건부 애정만을 강요하는 바깥 사회와 달리 깊은 숲속에서 레그로는 마슈가 마법을 못 쓴다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긍정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수용의 경험이 마슈의 내면에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방어막을 만들어준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괴물 취급하고 무시해도 분노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냥 특유의 멍한 표정으로 슈크림을 베어 물거나 상식 밖의 물리력으로 상황을 해결해버립니다. 이게 마슈가 눈치가 없거나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닙니다. 어릴 적 가장 중요한 양육자인 아버지로부터 이미 존재 자체로 완벽하다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인 잣대가 마슈의 자아를 흔들 수 없는 거죠. 혈통이나 타고난 재능에 집착하며 늘 불안해하는 작중의 엘리트 캐릭터들과 비교해보면 마슈의 이 압도적인 자기 긍정과 높은 자존감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품 내내 유지되는 마슈의 그 멍한 무표정은 코미디 연출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뛰어난 정서 조절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공포나 불안에 쉽게 압도되지 않고 아주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대처하거든요. 마법학교 입학 후에 목숨이 오가는 전투를 치르고 온갖 조롱을 받아도 마슈는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슈의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슈크림이 위험해졌을 때, 그리고 아버지나 동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죠. 정작 자기가 공격받을 때는 덤덤하면서 타인의 고통에는 주먹을 불끈 쥐는 이 모습은 내면이 분노로 가득 찬 여타 다크 판타지 주인공들과는 확실히 다른 건강한 멘탈을 증명합니다. 부모와 이렇게 건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타인과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튼튼한 마음의 틀을 갖게 됩니다. 겁쟁이 핀을 묵묵히 감싸주고 처음엔 적대적이었던 란스나 도트와도 기꺼이 연대하며 친구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마슈가 이러는 건 무슨 대단한 정의감이나 영웅심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했던 아기 시절, 아버지 레그로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던 헌신과 구원의 경험을 타인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 뿐입니다. 레그로라는 평범한 양아버지가 보여준 작은 선의가 마슈를 통해 이 폭력적인 마법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죠. 다음 포인트는 근육 X 마키나입니다. 보통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엄청난 힘을 가진 절대자나 우연히 개입해서 문제를 싹 다 해결해버리는 전개 본 적 있으시죠? 이걸 극작술 용어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창작자의 역량이 부족할 때 쓰는 게으르다고 비판받는 클리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슐은 이 비판받는 클리셰를 살짝 비틀어서 아예 작품의 정체성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로 써먹습니다. 일명 근육 엑스 마키나라는 장치죠. 원래 뜬금없는 절대적인 힘이 개입하면 시청자는 몰입이 확 깨집니다. 아, 저게 뭐야, 말도 안 돼, 라고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마슐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시청자들과 합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주인공 마슈의 압도적인 근육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마법의 법칙을 아주 통쾌하게 박살낼 것이다 라는 걸 기본 전제로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마슈가 악당을 만났을 때 저 강한 적을 어떻게 이길까 하고 조마조마하며 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또 어떤 말도 안 되는 억지 근육으로 마법을 깨부술까 하고 기대하게 되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의 구원을 주인공이 평생 땀 흘려 단련한 순수한 근육으로 꽉 채워 넣으면서 어이없는 전개 자체가 오히려 기발한 장르적 쾌감이자 통쾌한 코미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보통 해리포터 같은 판타지 장르들을 보면 특유의 진지함, 즉 엄숙주의가 있습니다. 핏줄의 비밀, 세계의 운명, 고대 마법의 기원 등등. 악당들도 이런 걸 엄청 따지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철학적인지 길게 늘어놓잖아요. 그런데 마슐에서는 악당이 한참 멋있게 자기 철학과 웅장한 서사를 입 밖으로 꺼내려는 순간 마슈의 단순 무식한 주먹 한 방에 그 폼 잡는 분위기가 허무하게 차단돼 버립니다. 이건 장르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진지함에 대한 의도적인 조롱이기도 합니다. 온갖 똑똑하고 고상한 척하는 마법 세계의 논리 속에 근육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물리 법칙이 끼어들면서 상황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부조리극으로 변하는 거죠. 한마디로 환상 속의 세계를 아주 무겁고 현실적인 물리 질량으로 때려서 환상을 와장창 깨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근육 엑스 마키나는 타이밍 면에서도 아주 현대적입니다. 원래 소년 만화에서 전투를 하면 단계가 좀 길어요. 위기에 빠진다. 적의 기술을 분석한다. 파해법을 찾아낸다. 드디어 반격한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마슐은 이 중간 과정을 그냥 싹 다 생략해버립니다. 적의 함정에 빠진다. 그냥 근육으로 부순다. 끝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아, 저 복잡한 함정을 대체 어떻게 빠져나오려나? 하고 머리를 굴리기 무섭게 이미 상황이 폭력적일 정도로 단순하게 종료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생략이 기가 막힌 코미디 타이밍을 만들어냅니다. 요즘처럼 길고 복잡한 서사에 지친 사람들에게 마치 쇼폼 컨텐츠를 볼 때처럼 직관적이고 빠른 도파민을 팍팍 터뜨려주는 리듬감인 셈이죠. 정리해보자면 마슐에 등장하는 말도 안 되는 근육 엑스 마키나 전개는 작가가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대충 얼버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법사의 콧대 높은 계급주의를 조롱하고 뻔한 소년 만화의 문법을 물리적으로 뜯어 고치면서 코미디의 타격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아주 치밀하고 똑똑한 장치인 거죠. 초월적인 기적이나 마법이 아닌 인간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인 근육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참 엉뚱하면서도 통쾌한 인간 참가가 아닐까 싶네요.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